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 경매 멱살반의 목적은 어, 경쟁 자체가 좀 없는, 경쟁이 되게 낮은 그런 물건을 지식 플러스 경험을 가지고 추려서 좀 들어가는 그런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난도가 좀 높다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걸 계속 밀고 가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초보이거나 아니면 처음 경매를 시작해서 두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만들어진 반이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될 거, 그다음에 아파트인 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왕초보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전반하고 멱살반은 무슨 차이인가요? 실전반? 지금, 용쌤이 운영하시는 실전반 말씀이시죠? 네, 용쌤이 운영하는 실전반은 용쌤의 시그니처 강의죠. 거기에 이제 여러 용쌤이 선택하신, 용쌤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팀으로 하는 거고요. 소리는요, 그 상단에 화면을 눌러보시면 오디오, 비디오라고 돼 있는 게 돼 있는데, 잠깐만, 들리는 건 지장이 없을 텐데 스피커를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저님은 한번 나갔다 와 들어와 보세요. 나갔다 들어오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전반은 그런 용쌤의 시그니처 강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주도하는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전반에서는 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n분의 1이라면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이제 못 다뤘던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대체로 프로필은 진짜 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책도 하나 썼는데 여기 옥쌤 계시네요. 여기 소행님이 있죠. 하여간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책을 그렸고요. 이제 경매근육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오는 게 목표고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매 이제 입문서. 지금 오늘 만든 이 강의가 어쩌면 많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처음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을 섭외를 했고요. 그분이 물어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에 답변하는 식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 자신을 좀 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의평을 해주시면 좋은 것만 듣는다고 안 했잖아요. 전 나쁜 이야기도 되게 좋게 듣거든요. 약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게 찬사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체로 얘기합니다. 남들은 두루뭉술이 얘기하고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막 피하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도 돌이켜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해결책도 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고 현장 경험을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은 되게 찬사를 보내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꼭 중요한 거는 같고 저기 현장에 꼭 필요한 거는 같으니까 본인을 자책하게 되신다고 그런 평가들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그 원인이 뭐냐? 이분들은 시작부터 그래도 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질부쌤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데 가서 좀 듣고 오세요. 기초 용어 정리해놨으니까 유튜브 좀 보고 오세요. 챗GPT는 좀 찾아보고 오세요. 제가 이런 말을 좀 자주 했나 봐요. 버리지 말아달라는 평가가. 초보들도 챙겨달라. 뭐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게? 여러분 대중들의 심리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속에 이 정도는 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많았나 봐요. 맞아요? 예, 사과드립니다. 굉장히 사과드립니다. 선생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이거는. 저는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생은 그걸 가르쳐야 선생이죠. 맞아. 아니, 그걸 알고 오라고 나가서 딴 거 듣고 오라 그러면 그게 선생이냐고. 제가 이제야 저를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약간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교만하고 겸손치 못한 태도로 보이고 있을 때,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부딪히거나 할 때는 또 피하지 않는 편이라 저하고 다툼이 있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거 안 한다. 이제 다 가르쳐 준다. 질부생에 이런 강의는 없다.
다시는 저도 이제 주로 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어 강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상위권들의 니즈, 이제 막 급성장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의 니즈는 잘 아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뭘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어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완전 고수가 되기 전에도 사실 물어보기가 좀 겁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좀 나쁘게 생각할까 봐. 맞죠?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거친 말투가 약간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나 봐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성격과 인품에 대해서. 저도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서아라고 하는 예쁜 딸, 4살짜리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 덕분에 저도 조금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하던 것도 제가 처음 시도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 저는 동민님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드스쿨 원장님. 정말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도 다 피드백 해주시고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챌린저들하고 같이 동고동락 해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분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이제 커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고 디테일합니다. 근데 이걸 좀, 어,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 문제점은 중간 다리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고, 경매장에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나 바코드 찍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예 그려지지 않는 거를 그리라고 애를 쓰니까 안 그려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항상 내면의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인 건 아시나요? 이력 근육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력 근육의 주제가 내면의 대화입니다. 정답은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도 지금 제 안에 있는 그냥 정답을 꺼낸 겁니다. 비율을 때가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20% 정도의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20%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분들만 데리고 했던 거예요, 수업을. 그러니까 성과가 많이 나지, 뭐. 근데 아닌 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좀 무섭나 봐요.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신 분들도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태도가 좀 보이는 거 보면 제가 조금 무섭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겠다. 저의 태도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5분씩 5초씩 바꿔보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2년 전 혹은 6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하고 대비해보면 지금 정말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는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적용해 본다면 이걸 강의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2년간 지속해온 챌린저들을 봤잖아요. 지금 이제 18번째 막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첫 질문을 전 기억한단 말이죠. 일본처럼 음,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거 아닌가요? 규제가 너무 강력하려고 하면 잠깐 피해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러니까 진짜 이거 실제로 묻어나온 이야기예요. 경매 그 법원 들어갈 때 바코드 같은 거 찍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분 검사 같은 거 막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되게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농담으로 신발 벗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초보도 있다. 근데 그 초보가 80% 정도 되는 것 같다. 어느 플랫폼이든. 사실 라이프 체인징 플랫폼에는 그래도 잘하시는 분이 꽤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가끔 하잖아요. 이 질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많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읽다 보면 본인은 너무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한테는 약간 할 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달래야 되는 거야. 달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아를 보듯이. 서아도 기분 나쁘면 저한테 아빠하고 안 놀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처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죠? 이거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제가 잘 이해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맞군요. 있군요. 예. 네, 지금까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 인문학을 좀 많이 공부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가장 좋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초 안에 머릿속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바로 떠오르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분은 긍정적인 상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나쁜 일을 한번 그려보세요. 1, 2, 3, 4, 5. 5초 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을 해냅니다. 즉,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더 생각이 빨리 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이 이익보다 훨씬 크게 생각나고 상상을 길고 끝까지 깊게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나쁘고 부정적인 경험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 해보기 전에 여러분이 상상으로만 하는 게 얼마나 부정적인 것일지를 이해합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입장을 대변해드리지 못했네요. 해보고 나면은 그제서야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경험들이 교훈적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혼자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잠들기 전에 불면증으로 생각을 깊이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긍정적인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1시간, 2시간 반복하면 할수록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하지 못한다에 대한 자책감이 더 커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상은 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말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겠죠? 저는 서아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일생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는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뭐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래서 걔가 어려운 상황이 있죠. 뭐 못하겠는 상황,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걔가 입에 항상 붙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뭐 아프고 넘어지고 힘들다고 할 때 제가 툭툭 털어! 제일 많이 먹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거 해볼까?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은 좋은 거예요. 배우는 건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탈 때 생각해보세요.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재밌겠다를 입에 붙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재밌겠다, 재밌겠다로 해온 챌린저들과의 2년간의 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의 뭐 매월 1일에 신청해가지고 월 20회씩 물건을 올리는 극기 훈련이니까 이걸 해오신 분들이 얼마나 단련이 되었을지를 알 수 있죠.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지해드려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오프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산 성남이라든 각가지 지역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물론 제 집을 잘 못 찾는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헬리시티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강의하는 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나 이런 데는 싱크대 설치도 한번 해봤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방충망도 하러 갑니다. 두 번째예요. 여기 계신 분, 이분이 이제 모텔 개업을 하셨는데 이분 모텔로 갑니다. 30명이나 모여주셨어요. 지금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다음에 법원 등기소도 거의 매주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1억 근육 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거의 매주 매주 열었는데 갈 수 있을 때마다. 부산도 분기별로 간 것 같아요. 24년, 25년은 목표 달성. 26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서 저를 픽해주는 바람에 뭐 전국으로 좀 돌아다닐 것 같긴 합니다. 그때마다 혹시나 서울이 멀어서 못 오셨던 분들은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믿을 수 있거든요. 얼굴 보면 그래도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관상이 과학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만 그렇잖아요. 오늘은요, 우리 시스쿨 원장님이 이런 특전을 허락해 주셨고요. 선발해 주실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님 마음에 드는 그런 글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스피드 옵션 2개월 무료권은 제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신규 아이디로 주시면 10명한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떠먹여주는 왕초보 경매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경매가 뭔가요? 제가 이것부터 가르칠 줄 생각도 못했지만 경매가 뭔가요, 여러분 경매가? 이 경자가 다투다는 뜻입니다. 다툴 경자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지. 매매할 때 그런 겁니다. 서로 다투어서 살려고 하는 거네. 관계가 기본이 이겁니다. 경매는
반드시 채권 채무자가 있어야 돼요. 이 채권 채무 해소가 아닌 거를 우리도 부르는 말이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 어렵죠? 요 단어 하나만 어려워요.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이 용쌤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 막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공유자하고의 관계는 채권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유자가 야 팔아버리고 이 매수하는 사람들 매수자 낙찰자에게 현금으로 우리 청산할까? 이렇게 넘기는 경매가 형식 경매예요. 이거 하나만 좀 어렵죠? 말이. 나머지는 다 채권 죄수입니다.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그래서 경매의 종류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을 하시거나 지분 경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단어가 익숙할 거고 우리처럼 흔히 은행이 근저당 넘겨가지고 경매 넘어간 물건을 보시는 분은 임의가 익숙할 거고 혹시 본인이 경매를 신청해 받거나 당해 보시는 분들은 판결문 받아가지고 하는 강제 경매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에서 각각의 물건들을 법원에서 조사해 놓은 대표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의 신청, 모든 것, 모든 권리 분석의 근거가 요거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매 신청한다거나 경매 사이트 스피드 옥션, 뭐 옥션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막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막 글들을 써놓잖아요.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의 신청의 포인트나 여러분이 뭐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포인트는 매각물건 명세입니다. 심지어 여기도 잘못된 오류들이 있어요.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 경매지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각물건 명세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원영님, 멱살반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오셨어도 좋았을 건 같아요. 이제 멱살반 정도의 난도는 이런 초보반들을 많이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익숙해진 다음에 심화처럼 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참 뒤에 열리겠죠. 당분간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초보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중수 이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멱살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그럼 공매는 뭘까요, 여러분? 공매를 여러분이 너무 단순하게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물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비중이 아주 작아요. 공매의 대부분의 비중은 신탁사와 의뢰해주는 기업의 물건입니다. 선생님, 이게 뭔데요? 위탁이라는 말로 하면 좀 익숙해지려나요? 자기 회사에는 어떤 물건을 부동산에 내놔도 잘 안 팔리는 물건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없어서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좀 올려주겠니? 대량으로 좀 처리해 주겠니? 하고 위탁하고 의뢰하는 물건들이 공매에 많습니다. 오, 새로운 개념이네요. 저는 세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위탁이 공매가 많다는 게 이해가 되시면 1번.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경매 사이트에 가가지고 공매를 검색하면서 이 두 개가 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두 개는. 플랫폼 자체가 달라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얘는 국가기관이고 사정기관이기도 하죠. 얘는 공기업입니다. 회사하고 국가기관의 차이점 정도예요. 그러니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온, 오프라는 것 외에도 다루고 있는 물건의 종류가 채권 채무 해소이냐 아니면 신탁, 위탁 위주이냐가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기반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 용어 자체도 재산명세서라고 씁니다. 매각물건 명세를 쓰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용어들을 보자면 우리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하고 경매에서 다루잖아요. 공매에서는 잔대금 완납 증명원 이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돈 냈다 안 냈다를 부르는 용어조차 다릅니다. 그리고 경매는 무조건 돈 내려면 법원에 가야 되는데 공매는 그냥 계좌이체 입금하면 돼요. 자, 경매가 공매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이 이제 인식이 되시면 1번. 사실 이거는 중수 이상도 몰랐을 수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썼을 테니까. 맞죠? 이제 여러분,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중수 이상이 초보들한테 경매하고 공매가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 경매는 법원 가는 거고, 공매는 사이트에서 하는 거야. 이 정도 말고, 조금 더 수준 높은 대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채권 채무 해소 목적인 것을 국가기관인, 사정기관인 법원이 하면 경매인 거고,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주로 기업의 위탁 물건이라든지 세금 처리 같은 걸 온비드에서 해주면 공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 각각 기관이 다르므로 부르는 시스템이나 서류 용어가 다를 수 있어. 요 정도 설명 어떠십니까? 자, 중고수에게는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기회를 드렸고요.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새롭죠? 내가 경매공매라고 하는 용어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1번.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등기부는 경매 사이트가 아니면 돈을 내야 되나요? 네네네, 7대군 내야 돼요. 열람에. 알겠죠? 그러면 등기부를 왜 보려고 하세요? 제가 등기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등기부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초보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보는 등기부를 볼 줄 모른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공매보다 경매를 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런 것도 이분법이야. 목님, 목님 이름대로 제가 꿈을 깨드릴게요. 꿈을 깨드릴게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공격적인 어투 아닙니다. 명쾌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쾌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경매든 공매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각각 성격이. 맞죠? 다만, 공매에서 때때로 수익이 더 많이 나기도 하는 이유는 공매를 경매보다는 검색을 사람들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1번. 두 번째, 공매는 접근성이 쉽고 밤에도 볼 수 있고 입찰 기간에 시공간에 제약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다소 인터넷이라 컴퓨터가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다소 합리적인 물건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는 편이고 심지어 임대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지연금 하려고 하면 공매에서 받으시면 임대, 1년 연세를 내고 임대 받는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강남 역삼동의 상가 1층짜리도 1년 임대 물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편의점 하고 싶으면 그것도 나오고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니까 초보들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공립학교 매점도 자판기도 공매에 나옵니다. 목님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경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오류죠. 장르가 다른 것뿐이에요. 알겠죠? 액션 영화를 좋아하냐, 멜로드라마를 좋아하냐, 압도적으로 열심히 볼고 막 영화관에서 보려면 액션이 좋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의 개인 취향 아닙니까? 공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매 안 합니다. 법원에 가야 되는 것 자체가 귀찮거든. 대리 입찰하려면 돈이 들어요, 또 10만 원씩. 그러느니 공매하지 하고 공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다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봐봐요. 저런 질문 막 던지세요. 봐봐. 개념 정의를 초보들도 할 수 있다고 정의해 놓으니까 목님처럼 저렇게 막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저분처럼 질문할 수 없었던 소심한 내성적인 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 목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알겠죠? 저런 건 박수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거잖아요. 맞죠? 등기부는요, 일단 초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이 소유주 정도 변경사항 파악하거나 아니면 공시지가 정도 파악하거나 이 내에 들어있는 뭐 건축물이라든지 토지의 어떤 기획 정도를 보고 싶으시면 등기부를 보지 마시고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은 무료입니다. 정부 14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인 요 두 개 서류를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이 많이 되니까 이걸 먼저 보십시오. 알겠죠? 그럼 등기부는 어떨 때 보는데요? 이때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소유권 변경이나 각종 판결문이라든지 각종 모든 것들, 어떤 법적 관계가 고려된 용어들이 귀에 좀 들어오고 눈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소유권 변경들을 치밀하게 날짜별로 분석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는 등기부를 700원 내고 마음껏 떼보십시오. 경매 사이트에는요, 경매 올라갈 때 딱 단 1회에 걸쳐서 떼놓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경매로 진입을 하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입찰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는 등기부를 한번 열람해 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예의예요. 심지어 경매 넘어갔는데 입찰하려고 봤던 물건이 스피드 옥션에는 변동사항이 없죠. 등기부가 한 번 떼고 마니까. 근데 실제로 소유권이 변경돼 버린 경우도 있어요. 낙찰 받고 봤더니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를 제가 예외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가끔씩. 오케이?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제 무조건 무섭잖아요. 뭔가 인수할 권리가 있고 막 경매하면 당하고 막 깡패들이 하는 거라던데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본인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초보 때 제대로만 배우면.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하면. 오케이? 이건 이제 초보 때 질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이해가 되시면 이 강의가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겁니다. 싼 값에 살 수 있는 게 경매 아닌가요? 이 정도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싸게 사는 건 금매도 있습니다. 금매. 오히려 금매가가 경매가보다 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수단은 꼭 싸게 사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한번 얘기해보면 일단 초보자들이 질문부터 해결할게요. 잡혀있는 전세금을 내가 줘야 된다던데 이게 대항력입니다. 용어 하나만 어려운 걸 할게요. 아파트 경매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도 됩니다. 되게 범위를 줄여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료 특강만 듣고 공부하실 분들은 대항력 하나만 2달 정도 공부하세요. 사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판례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물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정복 가능해요. 이거 빼고는 내가 인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해되셨다, 1번. 뭐 당했으니 뭐니 막 유튜브 보면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게끔 부정적인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아까 했던 심리학적 분석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선배들과 먼저 살았던 구루들, 모든 지식인들의 공통점이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걸 상상할 때 가장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두려운 상상을 그려낸다. 곧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검색에 가장 부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문 기사에서 보는 각종 살인사건, 방화사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본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중간중간 질문 좋습니다. 질문님 질문 있어요. 가족 간 대항력, 형제 자매 간에도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 임차인 언니가 계약하고 여동생이 먼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요. 전입입자 이러면 성립돼요. 은영님, 이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고, 은영님 어디 이름이 익숙한데? 제 수업 한번 들으신 분 아니세요? 가족 간 대항력은 형제 자매 간 성립됩니다. 계약자는 나여도 동생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래요. 맞아요, 인형님. 수업 제대로 공부하셨네. 봐봐요. 저렇게 하나씩 기억을 해줄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저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가족 간 대응력 말 너무 어렵잖아요. 오케이? 형제 간도 됩니다. 형제 간도 돼요. 언니도 돼요, 언니도. 알겠죠? 네.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점유한 날짜하고 전입신고한 날짜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때 법적 원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다시 기초로 돌아올게요. 돈이 거래되는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지? 돈 거래 타임라인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완전 초보적인 질문이죠. 경매의 돈 거래 타임? 일단 이 말은 그거 같아요, 여러분. 계약금조로 10% 내는 거가 경매에서는 같은 게 하나 있죠. 우리 입찰할 때 보증금 내야 되죠. 이거 같은 거죠? 이거 나서 낙찰 받으면 한 달 내에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 잔금이 나머지 잔금 전체거든요. 이걸 돈거래 타임이라고 설명할 만해요. 초보자들은. 맞죠? 그리고 봐봐요. 이 2개 질문 다. 제가 경매 초보자들 강의할 때 왜 대출을 먼저 강의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돈이 부족한데 조금 내 돈보다 많은 거를 레버리징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죠? 그래, 대출이 꼭 필수야. 이 질문이 거의 90%예요. 초보자들은 내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몰라. 맞죠? 그래서 소문으로 들었던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보니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질문하실 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뭔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질문하는 거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걸 물어볼 때는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 게 좋아요? 고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대출은 본인의 소득 대비 나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대출은 장르가 4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장르에 규제가 들어갔다고 하면 나머지 장르도 규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규제 A와 규제 B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1번.
저에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은 사업자 대출과는 전혀 다른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2, 3, 4는 거의 규제를, 이 매출 사업자, 규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집이 3개면 경매 때 대출이 개인 대출과 다르죠. 이게 장난인님도 대출의 종류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법인 빼고 1, 2, 3번도 개인 대출입니다. 그러면 장난이님은 개인 대출 1, 2, 3번 중에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느낌상. 맞아요? 난이님이 물어보신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세요?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나 혹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2번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이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DSR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 채를 갖고 있든 네 채를 갖고 있든 2200채를 갖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대출 나와요. 장난인 법인? 4번 물어보신 건가요? 4번? 지금 장난님 질문이 뭐였냐면 경매대 대출이 개인 대출과 다르죠? 아, 법인이 개인과 다르냐고요? 법인이 개인과 다르죠. 법인도 다르고요. 개인 사업자도 이 둘, 2, 3번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대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경매 사업자는 없어요. 경매 사업자는 말은 없어요. 매매 사업자고 임대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질문.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면 소득은 하나로 합쳐져서 누진세가 나오는 거죠. 직장인이 어떤 직장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누진세가 나올 정도면 이제 소득이 많이 높아야 돼요. 대체로는 소득이 안 높으실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면 거의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되고 잘 하시고 계시고요. 감사팀이 있는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DART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서 본인이 다니는 데가 대기업, 여기 정도에 속한다. 그러면 감사가 있는 거라서 누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중소기업에 속한다. 누진세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2번, 3번 대출을 받으려면 그런 개인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거겠죠. 개인 사업자가 이미 있으시면 안 내도 되지만 양도세 처리를 위해서는 아마 매매 사업자 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집이 누군가에게 임대를 줬다면 의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매출사업자라고 하는 뭐냐? 치킨집 같은 거 하고 계신 분이에요. 공간대 사업이나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DSR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이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 대비 나오는 거예요. 소득 대비. 아, 미나킴님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이면 대기업이라는 얘기인데 대기업이면은 개인 사업자 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금융권에 계시면 개인 사업자 내시면은 누진세 붙어가지고 거의 다 뜯깁니다. 임대사업을 해도 그렇고. 그다음 매매 사업자가 나오게 된다면 양도세 처리가 단기에 사고 파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매매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매출을 내는 다른 사업자하고는 다르지만, 은영님, 알겠죠? 그렇죠. 미나킴님 같은 게 아쉬워요. 미나킴님처럼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대출을 나올 길이 없어요. 저거는 사업자를 내가지고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이 명의를 다른 걸 쓰는 겁니다. 가족 명의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감사기관이 있는 곳은 대출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해하세요, 이제. 미나키님 이해가 엄청 빠른 겁니다, 진짜. 저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런 걸 설득해봐야겠다. 혹은 본인이 하더라도 어떤 거 위주로 해보냐면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해결을 받으셨네요. 오은영님은 개인 사업자냐, 매매 사업자냐, 이 두 개를 둘 다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할 때 하는 사업자가 있고, 매매 전문 부동산을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또 다르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뭐들 막았냐?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은 막은 거예요. 여기만 허용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치킨집 하시고 문방구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잘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셨다, 1번. 특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 올려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로 매출을 좀 내주신 분 있어요. 이게 순수익 아닙니다. 매출 자체로 한 4, 5천 만들어 놓으시면 대출이 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은영님. 지금 은영님의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요 세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신분, 저 은영님이 지금 답변을 얘기해 줬습니다. 봐봐요. 지금 초보 강의 만들었더니 뜨겁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난 도대체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 개인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평시라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저는 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출이 굉장히 안 나오는 시기를 전 전시라고 표현하고요. 대출이 그냥 평소처럼 잘 나와. LTV 70 다 나와.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평시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본인 연봉, 이거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초보를 위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국세청 신고라고 하니까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해봐서 내가 월급 한 500 받지? 그러니까 나는 국세청에 한 6천 정도 신고돼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6천 정도 소득이 있어도 자영업자들은 6천을 벌어도 신고는 1,000만 원만 해놓습니다. 왜냐면 올해 6천 벌었지만 내년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는 다 이렇게 신고해요. 거의 다. 1200에서 800 사이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는 기업,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을 다니는 급여생활자. 급여생활자는 전액 다 신고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이 곱하기 12 해가지고 신고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급여소득자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급여소득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은영님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셨네요. 네, 등기부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부의 용어로 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같이 병행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초보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초보가 80이니까. 지금은 본인이 국세청 신고가 얼마 돼 있는지를 모르겠으면 홈택스라는 데를 들어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 보험 설계사인데 제가 2억 벌 때도 있고 4억 벌 때도 있고 작년에 2억 신고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신고를 얼마 하셨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더니 와 그분 그래도 해결력이 엄청 빠르신 분이었어요. 지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핸드폰을 뚜닥뚜닥 하더니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소득금액 증명이 한 4천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평시에는 곱하기 10 하는 게 자기 대출 금액입니다. 한 4억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옛날에 기금, 서민을 위해서 디딤돌, 뭐 보금자리 이런 거 할 때 기금은 DSR에서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밖에 신고를 안 했어도 1200만 신고를 했어도 3억 나오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금도 DSR 주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본인 대출은 이제 생각하세요. 곱하기 6에서부터 곱하기 8 하십시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봉이 1억이면 8억까지 지금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서울 수도권에 사고 싶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 말고 개인이 사고 있는 개인이 주담대로 살려고 하면 6억밖에 안 나와. 15억 이하는. 25억 이하까지는 4. 25억 이상이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셨다, 1번. 여러분한테 대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알겠죠? 본인이 지금 서울 수도권을 사고 싶어. 그러면 사업자 대출 말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6억으로 다 동결. 15억 이하 아파트에 한해서. 15억부터 25억까지는 4억밖에 안 나와. 집이 비싸질수록 대출이 덜 나와. 이게 되게 이상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뭐 정부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정부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대응하는 거지. 하지만 지금 형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를 하시는 분잖아. 그냥 기억하세요. 경매는 사업자 대출로만 한다. 이렇게. 플러스 신탁한다. 신탁이 결합된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대출이 많이 막혔다. 우회를 하셔야 된다. 생초보 질문을 또 받아봤습니다. 왜 하는가는 이제 알겠죠? 왜 하는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세보다 되게 높게 경매에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욕해. 야, 이럴 거면 부동산 가서 사지. 아니요. 뭐도 있는지 아세요? 증여.
상속의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금 증빙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다만 개정된 정책에서는 대출을 만약에 기금 대출을 받거나 개인 주택 담보 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다르다 그랬죠? 개인 사업자 말고 그냥 개인 대출. 내가 그냥 한국인으로서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대출을 받아. 그럼 DSR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대출로 만약에 경매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 실거주 해야 돼요. 원래는 실거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서울 수도권 경매로 받으면 실거주 안 해도 돼. 이게 엄청 컸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아도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경매를 하는 이유가 무조건 싸게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다양하다. 레인지가 넓다. 초기 비용도 너무너무너무 다양하다. 초기 비용도 아파트를 지방의 대단지 규모에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뭐 1,000만 원만 해서 1,000에서 3천 들기도 하고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엔간한 거 하려고 하면 4억부터 시작이죠. 15억까지 지금. 그 다음에 뭐 재개발로 바뀔 수 있는 빌라 한다 그러면 3천에서부터 한 2억까지. 다가구가 20억짜리 하고 싶다 그러면 2억에서부터 한 4억까지. 이게 실투금으로 들어갑니다. 레인지만 대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토어제 지역의 경매 당첨해가지고 낙찰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답변 드릴게요. 개인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생겨요. 은영님 잘 들었죠? 이거 할 때 잠깐 좋으셨나 봐요. 개인이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생겨요. 대출을 안 받으면 안 생겨요. 대출도 어떤 대출을 받으면 안 생겨요? 사업자나 법인 대출 받으면 안 생겨요. 은영님 아셨죠? 죄송할 필요 없어요. 막 질문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놓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가만히 간 보고 있으신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맞죠? 은영님 저 기초 강의 잘 만들었죠? 그쵸? 예전에 제가 이런 거 다 듣고 오라고 하고 넘어갔잖아요. 맞죠? 상급제하고 하급제 기준이 뭔가 이것도 물어보는 사람 되게 있더라고. 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비싼 데는 반포입니다. 알겠죠? 반포하고 압구정의 가격을 보러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반포 압구정 가격을 보고 여기서부터 3에서 5억 정도씩을 마이너스 시키세요. 그런 지역을 원으로 이렇게 묶으세요. 그게 상급지, 하급지의 기준입니다. 순서대로 5개 레인지가 그려진다. 이를테면 50억 이상, 40억 이상, 뭐 35억 이상, 25억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각각 서울 수도권 지역별로 급지가 1, 2, 3, 1, 2, 3등, 4등, 5등, 6등, 10등이 막에 매겨져요. 보통은 9등급까지만 계산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오케이? 그게 상급지, 하급지의 기준이에요.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신기하게 모든 것이 돈으로 매겨집니다. 경매를 배우는 순서는 어떤 순서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흐름, 부동산 격 이렇게 알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저는 유저님 고마워요. 4번 빼놓고 갈 뻔했네. 궁금했죠? 나 경매 시작할 건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맞죠? 여러분 마음을 내가 읽었죠? 왜 독심술이냐? 제가 그래도 사람 복이 좀 많아요, 인복이.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용어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어죠, 단어. 영어로 치자면. 용어가 막히면 다른 걸로 못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검증된 사람으로부터 각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게 지금 아파트 이 경매 기초반입니다. 알겠죠? 이 경매 기초반에서 뭐 가격 조사하려면 어딜 가는 게 좋고 노후도 조사하려면 어딜 가는 게 실거래 신고는 어디서 보고 이런 거를 배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를 좀 볼 수 있으면 이제 중수, 고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 물건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요 단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오래 해도 되나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질문도 다 지금 답변하면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나중에 따로 안 드릴 테니까 수업하는 중간에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기초반이기 때문에 모두 다 허합니다. 모두 다 허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로 그냥 끝장내버리죠, 여러분. 아, 이 새로운 플랫폼 만든 거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양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엑기스만 담았어요, 엑기스만. 아파트는 여러분, 5층 이상의 집합 건물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집합 건물은 등기부 용어예요.
여러분은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몰라요. 단독주택이라고 안 나와요, 등기부에는. 단독주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건물 하고 토지 등기부라고 나옵니다. 근데 등기부 용어에서는 집합 건물, 건물, 토지 세 개밖에 없어요. 상가도 없어. 알겠죠?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파트가 아닌 것도 아파트야. 이거 아파트예요. 빌라처럼 보이죠? 빌라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뭘 보시냐면 여러분 건축물 대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집합 건축물 대장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아파트로 나왔어.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봐. 1, 2, 3, 4, 5잖아. 5층짜리잖아요. 옛날에 주공아파트도 알았잖아요, 주공아파트. 지방에 있어도 5층짜리 주공아파트가 만약에 대단지이기만 하다면 재건축 수익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주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 물건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파트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여기 이게 아파트라고 나오죠? 아니라고? 여러분 스피드 옥션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매지 있잖아요. 이게 오류 확률이 25%입니다. 4분의 1이.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밸류옥션이라고 지금 용센 플랫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경매 사이트를 다 전수 검사했어요. 오류가 한 개라도 있는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뭐예요? 공식 문서와 서류. 그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즉 직인 찍어갖고 법원이 발급한 거. 이걸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는 아파트라고 안 나왔잖아. 건축물장 떼보니까 다세대라고 나왔잖아. 다세대 주택이라고 나온 거는 여러분이 빌라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여기하고 일치시키세요. 오케이? 이것도 처음 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 경매주에 아파트로 나오면 아파트지. 그리고 층수를 세보는 거예요. 몇 층이에요? 1, 2, 3, 4. 4층이네? 4층 이하인 걸 부르는 말이 연립하고 다세대입니다. 연립은 뭔데요? 좀 더 크게 짓는 거고, 얘는 좀 더 작게 짓는 겁니다. 66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 전문 용어니까 빼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연립, 삼화 연립, 장미 연립, 질부 연립 이렇게 돼 있으면 줄부가 지은 연립주택은 좀 커. 4층짜리가 좀 커요. 오케이? 이거 이해되면 1번. 근데 질부 빌라 이렇게 됐으면 그 빌라는 4층 이하긴 한데 좁아. 들어가면 좁아. 투룸이라고 하는데 그냥 방 조그만 거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냥 거실하고 뭐 주방하고 연결된 거 그거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도시형 이런 말을 만나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원룸하고 같은데 주택처럼 쳐준다.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 빌라라고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냥. 원룸 빌라입니다, 원룸 빌라.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가르치냐? 이거 아파트가 될 거거든. 이게 서울에만 있다면 이거 다 재개발 물건입니다. 오케이? 일단 낮게 지어졌잖아. 4층 이하 아닙니까? 이거를 20층으로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땅의 가치가 바로 5배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재개발 잘 모르지만 질부쌤이 처음에 기초용어로 기본 잡아주는 것만 이해할게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낮게 지어졌으니까 높게 올라가면 개꿀이에요. 와, 씨, 이렇게까지 용어를 써야 돼. 기초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땅에 건물이 낮게 지어져 있으면 높게 올리면 개꿀이지. 하나 살 집에 20명이 살게 되니까. 유저님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한 2만 8천 명 있어요. 진짜. 그분들은 대체로 안 사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불면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는 5년 안에도 갑니다. 10년 안에 가는 거 서울은 대부분의 10년 안에 가고요. 알겠죠? 2, 30년 걸리는 것도 있죠. 죽기 전에 하는 거는 뭐 지금 나이대를 모르겠지만 한 80년 걸리는 거가 있기도 하겠지 뭐.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 한 명 나오면 재건축 됐던 거를 전부 다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다시 20년 가는 거예요. 음마가 제일 오래 걸리죠, 서울에서는. 음마는 지금 1990년 후반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5년, 30년째 되죠. 올해 이제 되기 시작했으니까, 확정됐으니까, 음마도 30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마가 가는 거는 다른 재개발하고는 달라요. 이건 너무 이슈가 핫 이슈야. 이건 왜 핫 이슈냐면, 얘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지형이나 지가가 너무 바뀌어요. 알겠죠? 음마가 재건축 완공되면 거기는 이제 다 백업된 물건들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양극화가 완전 극단적으로 바뀌잖아요. 반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유저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되는 걸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됩니다.
안 되는 거나 지주택 같은 거에 넣어놓고 나서 죽기 전에 된다 이렇게 하고 원수에게 권한다 이러고 있으시면 그런 걸 고르는 것만 전문가가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뭐 용쌤 거랑 해서 같이 올리는 제 재개발 물건들 이렇게 보니까 막 댓글 저주가 달려 있어요. 막 저거 절대 안 될 것이고 뭐 죽기 전에 안 될 것이고. 근데 간 거 되게 많아요. 아파트로 바뀐 것도 있어요. 알겠죠? 꽤 빠른 시간 내에. 독소는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분양 신청 끝났어요. 조합원 신청. 딱 밀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최부라고 하는 애,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한테 해줬던 물건은 지금 이미 짓고 있습니다. 딱 밀려져 있는 걸 사가지고. 그래서 27년에 입주해요. 죽기 전이 3년인데 죽기 전이면 너무 빠르잖아요. 3년 만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애매한데. 3년 만에 안 죽어야 되는데. 요 세 개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런 용어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되게 있을 것이다. 다가구는 뭐고 다주택은 뭐냐?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일가구, 그냥 한 주택으로 보는데 거기다가 원룸을 여러 개 박아놓고 그 원룸 박아놓은 거에서 얻은 월세로 노후를 살아가는 그런 주택 아시죠? 그런 주택도 단독주택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그냥 수익률만 높은 별 가치 없는 물건인데 서울에 있으면 이게 재개발도 되거든요. 이럴 때는 땅을 워낙 많이 물고 있으니까 60평 이상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 원 플러스 원으로 아파트를 두 개 줍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이 원 플러스 원을 없애버리거든. 한 개만 주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라는 얘기예요. 동대문구에 있죠? 재개발만 되면 이건 좀 깨끗하네. 새로 지었네.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주기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원 플러스 원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단독주택이야. 선생님, 단독주택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써 있잖아. 어떻게 써 있어요? 단독주택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써 있죠? 단독주택이잖아. 방이 엄청 많아도. 지하 1층은 근린으로 등록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록에 1층이나 지하 1층은 상가 같은 걸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넣어놓기도 해요. 써니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써니님 질문 누가 위에 했어요? 써니님? 어디서 했어? 써니? 빌라 5, 6층으로 되어 있는 물건도 있는데 대장에는 다세대로 나오나요? 아니면 아파트로 나오나요? 그럼 아파트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누가 봐도 빌라처럼 보이는 물건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건축물 대장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5, 6층인 거를 빌라라고 스스로는 판단을 했겠지만 본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걸 빌라로 판단했다. 아까 말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은 근린 생활시설이나 근린 상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거는 기초를 넘어설까 봐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안 나와가지고 좀 오해했을 건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알겠죠?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준다고 하는데 그거의 기준은 어떻게 해?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이거는. 알겠죠?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지금 다 해줍니다 서울은. 기준은 없어요. 그냥 다 해줘. 신고만 하면 돼요. 알겠죠? 서울이 지금 올해는 큰 마음을 먹었어요. 서울은 다 해준대요. 경기도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지금 정책이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페널티를 엄청나게 줬는데 이를테면 축구로 치자면 옐로 카드를 한 200개 준 거예요. 알겠죠? 비쌀수록 대출 안 해줄게. 매수 후에 전세도 안 돼. 대출도 안 해줄 거야.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 대출도 안 해줄 거니까.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 허가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여기 옆으로 갈 거잖아. 내가 잠시를 막으니까 너 하남으로 가려고 그랬지. 내가 하남 막으니까 여기 성남으로 가려고 그랬지. 성남 막으니까 판교로 가려고 그랬지. 성남 막으니까 구성남으로 가려고 그랬지. 다 핀포인트로 허가 받아. 싹 다 규제입니다. 알겠죠? 옆 동네도 사지 마. 오케이? 그냥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뭐로만 할 수 있냐면 사업자 대출만 받을 수 있고 경매로만 이제 가능해지는 시장이 이제 온 겁니다. 거의. 오케이? 그래서 지금 경매 낙찰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출 나오죠. 실사업자만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되나요? 아니요. 무주택자는 나와요. 무주택자는 6억까지 나와. 15억 이하 물건에 6억까지 나와. 그럼 향후 박 터지는 물건은 어디겠어요? 15억 이하 지금 마포나 이런 데 있죠.
이런데 6억 대출 받아서 모아놓은 돈 합쳐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 5, 6억 모아놨으면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물건 지금 불날 겁니다. 맞아요? 무주택자들이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기회의 땅이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압력을 크게 눌러놓잖아요. 엄청나게 빡빡하게 눌러놓으면 나중에 살짝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잠실처럼 팍 튀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언제까지 막아놔야 될까요? 지금 이미 막아놓은 게 7년, 10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지는 지금 7, 8년 된 문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10억 이상은 아예 대출도 안 해주던 시기를 버텼으니까 지금 현금 부자들, 현금만 갖고 있는 아무것도 대출이 안 깨져 있는 안전한 집들이 돼 있어요. 제일 비싼 고가주택이. 그러면 이 양극화는 끝장나겠지 뭐. 거기 있는 사람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어. 대출이 한 개도 없는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맞습니까? 그리고 경매로 받으면 실거주를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 해도 돼요. 법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개인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될 수도 있다. can. 아직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왜? 6개월 이내에 실거주잖아요. 대책이 나온 지가 6개월이 안 됐어. 10, 15에서 확정시켰고, 뭐 9월 7일 대책이니까 6개월 지나면 언제야? 내년 한 3, 4월? 내년 3, 4월에 경매 물건이 실거주 안 한 걸로 대출금이 회수되거들랑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에 준 페널티를 파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주택자들의 굉장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객들에게 의뢰가 많이 오고 있어요. 부자 고객들한테. 지금 벌써 4건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10억을 들고 있는데요. 저 현금 10억으로 경매로 사주세요. 4건이요, 벌써.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물건을 지금 봐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별들의 전쟁 아닐까요? 현금 10억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해보려고 생각 안 할 거거든요. 맞죠? 그럼 저는 다른 어떤 전문가하고 붙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미리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버릴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고민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알겠죠? 그리고 지금 수강생 중에서도 실거래로 90% 대출을 받아갖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자의 매출 곱하기 6입니다. 사업자 매출이 1억이다. 내고 있어. 그럼 곱하기 6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6억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사업자 매출을 내가 한 2천 냈어. 곱하기 6이니까 한 1.2억 나오는 거야. 이거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방법. 전세가 이미 끼어져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전세가 끼어져 있는 걸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 전세입자를 보호해줘야 되잖아. 전세입자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전세입자가 전세계약 끝날 때까지는 그거를 전세인 상태로 둬야 돼. 그러니까 전세 들어있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매도자가 나타난 물건한테 가가지고 전세를 끼워가지고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전세는 쉽게 구해지니까. 오케이?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강제 갭 투자 물건 만들어서 인수하기입니다. 그리고 경매에 들어있는 임차인이 있다. 얘를 인수해버리는 거야, 그냥. 싸바싸바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무조건 내보내고 돈 주고 그냥 새로 받는 게 유익했는데, 이제는 너 그냥 거기 살아라. 그리고 살고 새 계약 맺고 계약 갱신도 청구해, 갱신. 너 계약 갱신 청구권 써. 그래가지고 그걸 안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갭 투자죠? 3번은 갭 투자를 막았지만 갭을 할 수 있지.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오케이? 아닌 분들은, 아닌 분들은, 지금 오늘 무료특강에서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해버렸나요? 기초하려고 그랬는데, 나. 미쳐버리겠네, 나. 기초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기초를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현장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그죠? 자제, 자제. 절제, 절제.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제 지방 대단지 아파트의 전성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6년 주임사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챌린저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하실 거면 이걸로 하시고, 본인의 전략에 따라 주택이 마련되신 분들은 토지로도 가시고, 지방 대단지로 가실 분 있고, 수도권 다가구 낙찰로 재개발을 노리면서 월세도 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가시고, 재개발에 한번 관심 있고 임대사업자로 가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6년 주임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걸로 옛날에는 4년, 8년, 10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었는데 이거 죽여버리고 이거 죽여버리고 이것만 남겨놨다가 25년 6월에 부활시켰습니다. 이걸로 하면 서울 지역에서 빌라를 사도 2억 이하 주택 취득세가 1.1%로 동결됩니다. 주택수에 산입되지도 않아요.
꿀팁이죠? 25년 6월 4일에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도 몰라가지고 공무원이랑 우왕좌왕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임차인이 배당 달라고 하는 게 나은지,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하는 게 나은지,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살아주는 게 지금 저쪽 갭투할 사람은 본인이 들어가 살고 싶으면 나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것도 이거는 캡처로 해서 찍어 놓으세요. 저는 이건 완전히 올해 챌린지 하신 분들이 수업도 듣고 챌린지 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대로 따라 써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것이다. 오케이? 주눅 들죠? 우리 초보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의 처음 모습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의 목표에게 얘기를 했고 다가왔는지를. 그래서 소액으로 주로 하실 분들한테 매매 심리가 최악으로 치달아 있는 지역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대단지에 거래량도 많이 나오는 걸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한결같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매매 심리는 뭔가요? 초보니까 물어볼 수 있지. 매매 심리는 100단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10에서부터 뭐 120까지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물건이 100개가 나왔을 때 10개가 거래가 된다. 그럼 10% 정도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매 심리가 최악이라는 거고 120%라는 얘기는 물건이 100개인데 사고 싶은 사람이 120이라는 얘기입니다. 압도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지. 이해되죠? 예, 기초강의들은 바로 챌린지 할 수 있죠. 챌린지를 하면서 병행하는 거거든요. 빨리 클 수 있죠. 제일 기본적인 걸 하는 방법이 제일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되게 돌고 돌아서 다 해보고 그게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시는데 처음부터 오시라고 이 강의를 그냥 만들었어요. 알겠죠? 매매 심리가 100이 넘으면 매도자가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죠. 만약에 매도 심리가 100 이하에 저 밑으로 50 이하에 내려가서 10 근처에서 깔짝깔짝 거리고 있으면 이거는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예요. 오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대구는 10입니다. 대구는 10인데 이렇게 대단지 물량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거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매매 심리는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원문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쉽게 요렇게 그래프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거 아실이에요,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도 기초반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신축 기준이 뭔가요? 신축은 여러분 25년에 만든 것만 신축이 아니라 10년 이내면 신축으로 보십시오. 프로토타입이 같습니다. 대단지는 최소한 500세대 이상. 저는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를 할 때 1000세대 이상은 다르게 지어야 돼요. 모든 기준이 다 다르게 적용돼요. 그래서 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거래량은 매달, 매매되는 개수를 얘기해요. 1000세대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 거래되면 많이 되는 겁니다. 저는 4개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이온 퀸즈, 지금 여러분이 들어갈 건 10개가 넘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관리가 어렵지 않거든. 그런데 70%대 쓰면 낙찰이 되고 있죠? 그럼 이 낙찰된 물건이 팔렸느냐가 궁금하잖아. 어렵지 않은 권리는 뭔데요? 임차인이 없어.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도할 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요. 즉, 권리가 인수되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뭐야? 입찰가만 잘 쓰면 돼요. 1.3억 이상 정도 쓰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정도 쓴 게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의 70%, 감정가의 70%인데 시세는 더 높아요, 시세는. 시세는 주변 아파트들은 1.7억에 팔리고 있는데 1.3억에 낙찰 받은 사람이 1.5억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10월 달에 이만큼, 9월 달에 이만큼, 8월 달에 더 많아요. 그죠?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무료 특강이지만 그냥 추천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그냥 별 큰 운이 크게 나쁘지만 않으면 한 1000만 정도 그냥 수익 내는 거는, 순수익이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파신 분들의 가격을 봐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1.3억 이하에서 받았거든요. 뭘 다시 보여? 이거? 이거요? 낙찰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1.3억 정도에서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판 가격은 다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경매로 판 건가요? 물어보면 경매로 판 거예요. 왜냐면 이 아파트 전체가 980개 정도가 전부 다 경매로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근데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매물 소화가 뭔가요? 이거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도난 거예요. 알겠죠? 1억이 없다니 이거 1,000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아이폰님 지방이에요. 대구 대구. 규제 있어요, 없어요? 규제 없어요. 대출 90% 나와요. 대출 90%. 사업자로 할 거잖아요. 사업자로 신탁대출 받을 거잖아. 90% 나와요. 90%가 안 나오면 본인 신용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1억 3천에 90%면 1,300 빼니까 한 1.2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본인 곱하기가 6 정도 돼야 되니까 본인의 연봉 신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2천. 연봉 2천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업자 소득으로. 그리고 소득 없이 첫 사업자여도 지방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 대출해옵니다. 신규 사업자 나오죠, 나오죠. 지방이니까. 장님 질문 좋아요. 저 초보 기초반 잘 만들었죠? 와, 여러분 질문 폭발 터지는 거 보니까 기초반 만들었어야 되네요. 제가 진짜 너무 교만했네. 그죠? 그럼 여태까지 제가 수업한 건 거의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 쏟아지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야, 지금. 옛날에는 제가 안 받았던 질문들이잖아요, 이게. 그죠? 한 달 한두 건 거래는 해도 되나요? 지분 물건도 동일하나요? 한 달에 한두 건밖에 거래가 안 나오는 것도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굳이 사업자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무주택이세요? 무주택이면 지방부터 하긴 좀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는 무주택자지만 지방부터 하긴 해야 되지. 정림 상황이 중요해요.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해요. 정림이 사업자가 아닌 대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매는 거의 다 사업자 대출인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 실거주? 실거주? 정님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넘어갑니다. 3, 2, 1. 사업자가 아니면 LTV, DSR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 소득에서 갚아나갈 수 있는 돈만 나와요.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소득자인지 본인이 치킨집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무슨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이제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공무원은 가족들한테 사업자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가족들한테 사업자 되어 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남편이랑 집이 공동소유고 공무원이고 경매로 돈 벌고 싶어요. 남편은 공무원이 아니죠. 남편 이름으로 하세요. 경매 낙찰 당시에는 무주택자이면 상관없나요? 경매 낙찰 당시에만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방은 규제가 아예 없어요. 경매 낙찰 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상관없나요? 말은 어디를 하고 싶은 거야? 서울이야, 수도권이야, 지방이야, 빌라야, 다세대야, 아파트야, 뭐예요, 이거?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만드나요? 아이폰님, 신규 사업자 만드는 방법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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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가지고 선택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루면 해요. 신청은 5분이면 하고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줘요. 알겠죠? 매매 사업자도 가능해요. 매매 사업자도 가능해요. 공무원도 지방은 가능해요. 장난이님. 서울 수도권만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은 가능해요. 지방은 대출 나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2,000주택자, 2만 주택자, 38,000주택자 전부 다 지방은 나와요.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을 분리하셔야 돼요. 아, 부부공무원이에요. 부부공무원이면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지방은 서울 수도권 안 됩니다. 서울 수도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방은 대출이 나오는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셔야 돼요. 동료들이 이르기 때문에. 저는 돈이 많이 없는 직장인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지방경매부터 시작. 돈이 많이 없는 걸 객관화하셨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지. 그 돈에 맞춰서 경기 수도권을 할 수 있으면 경기도부터 하는 게 좋고. 오케이? 돈이 많이 없다는 주진도 모르잖아. 본인이 지금 1억 들고 있는지 1,000 들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있으면 지방부터 해가지고 좀 경험을 쌓고 올라가 보시는 게 좋죠. 지방은 매매사업자 대출 나옵니다. 임대사업자도 대출 나와요. 질부님 저 경매 질문 있는데 해도 돼요. 편법. 이번에 갈아타기 하려고 매도했는데
매수 갈아타기 하려고 매도를 했어, 이미. 근데 매수 전에 토어제로 묶여버렸어. 본의 아니게 현금이 갖고 있어요. 이 경우 경매로 토어제 지역이 낙찰이 되면 대출 없이 실거주 의무는 없는데 전세 주는 것도 가능하냐? 대출 없을 시 실거주 의무는 없는데, 예, 가능해요. 은영님, 경매뿐만이 아니라, 와, 은영님한테 핵심 질문. 은영님은 그래도 지금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대출을 안 받을 거면, 잘 들어요, 은영님. 서울이에요. 대출을 안 받을 거면 경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시장에서 매매로 샀는데 내가 그냥 현금으로만 샀어. 전세 주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대출을 받았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6억까지 대출했으면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이 물건이 아빠가 죽고 아들이 상속을 받은 건데 저렇게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명도를 파산 신청한 자, 아들 또는 관제인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물건 앞서 이해관계자들 파산 신청한 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다시 아빠가 죽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 근데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명도를 파산 신청한 자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차인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임차인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없으면 그냥 하면 돼요. 빈집이면 그냥 문 따면 됩니다. 빈집이면 그냥 문 따면 돼요. 점유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에 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빈집인데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잔금 냈는데 내 돈인데. 오케이?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줄 거니까 15만 원 정도 주고 불러가지고 키박스를 바꾸세요. 알겠죠? 와, 은영님 좋아요. 저런 질문. 초보는 저런 질문 물어볼 수 있지. 이거 국토부 실거래 조회 사이트 들어가면 시중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는지를 꼭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분석하는 도구들 있죠? 그 도구를 꼭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맞아요, 유저님.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경험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실무나 현장 경험을 많이 얘기 드리고 그런 분들하고 되게 오랜 시간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반은 기초반입니다. 기초 질문만 해주세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처음 만들게 되면 매출이 없는데 지방은 대출 90%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로는 90% 해주기까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이어도. 오케이? 실제 사업자로 만들었을 때 90%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임대 매매 사업자는 정부가 안 된다고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해주기는 애매할 거예요, 이걸로는. 근데 사업자 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 청소업체 그냥 하나 내요. 스마트 스토어 하나 내. 아, 할 거를 오늘 못했네. 제 머릿속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사업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니,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누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하고 넘겨서 계약서 넣으면 바로 나와요, 다음날. 이 말 한 세 번째 한 것 같은데, 지금? 맞죠? 안 해봐서 그래. 시각화가 안 되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오늘. 핑프 안 되면 무슨 말이야? 핑크 팬더? 핑프는 뭐지? 핑크 프라이? 핑거 프린세스가 뭐야? 검색 안 하고 질문하는 사람. 검색 안 하고 질문하는 사람. 핑프 안 돼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유, 제 말을 대변해 주다니. 사업자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그 물건을 담보로 또 받을 수 있나요? DSR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업자 매출이 그만큼 받쳐주세요. 마음대로 내도 돼요. 안 받쳐주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매출 없는 곳에 네가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빌려줄게 하는 은행은 없어요. 망할 거기 때문에. 네가 돈을 잘 벌 것 같을 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사업자 만들어 놓고 매출금이 0인데 대출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규 사업자면 나오는데 만들어 놓고 빵이야. 안 나와요. 아, 본인이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주겠어요? 대부업체는 나와요. 대부업체. 대부업체는 이제 장기도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해줄 겁니다, 아마. 알겠죠?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기 캄보디아 같은 데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해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리움 킨즈로 이렇게 넘어와 볼게요. 농담 재밌죠? 시사농담이었습니다. 시사농담. 이 무궁화 신탁의 신탁사가 걸어놓는 이유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케이? 지구종합건설이 인수했다가 이제 부도가 난 건 아니에요. 부도가 난 건 아니고 이 단지만 포기한 것 같더라고.
이제 이 단지만 경매로 포기해. 지구종합건설은 지금 보니까 시공 능력이 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뭐 제가 물건을 볼게요. 저는 이제 검색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서류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머릿속을 보십시다. 이제 어디부터 볼 건지.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몇 개 있는지 해당 번지 사례를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저는 되게 중요해서 여기부터 클릭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임차인 없네. 개꿀띠. 명도 걱정 없어. 70%의 지식과 경험은 필요가 없어졌어. 오케이? 그리고 매각 물건수 맡은 깔끔해. 에헤이. 그럼 저는 이렇게 하죠. 나이스 개꿀띠. 여러분 초보니까 개꿀띠만 알려드린 거예요. 나이스 개꿀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오케이? 그리고 아파트야. 아파트야. 신탁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네. 여러분이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출을 90% 해주는 이유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출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대출을 신탁대출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아파트는 신탁대출은 아닙니다. 나중에 봤을 때. 그리고 봤더니 어머 아파트 괜찮아. 지금 경매가 대량 경매가 나와가지고 막 100건, 60건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때는 1억 3천 나갔던 곳이고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같은 동일 평수가 1.7억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1층에다 설치해놨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고급화된 주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가봤을 때도 괜찮았어요. 프로토타입은 약 2010년 프로토타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한 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동들이 있겠지. 얘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12개 동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소유자가 지구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지. 망한 건 여기가 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매매로 한 거 보니 분양 전환부 임대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양을 5년 뒤에 해줄게. 이런 조건부 임대주택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에 저랑 임장 같이 하러 갔을 때 있었던 분이 1번. 저랑 대구에 여기 임장. 오, 좋아. 아, 주연님 빼고. 그렇죠. 이제 은영님 등기부 다 볼 줄 아네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은영님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매매 목록이 있으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신탁원부 있다는 얘기는 신탁 대출을 받았거나 명의 신탁을 했다는 뜻이고. 진짜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지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죠? 이 가처분도 왜 지워졌는지 보이죠? 이제 이게 말소 시킨 거잖아요. 그쵸? 진짜 보이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을구도 보이면 좋아요. 위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우리은행이 해놨던 게 있었는데 하나건설을 말소했잖아요. 하나건설을 말소했으니까 이걸 지구종합건설이 인수한 거야. 이렇게 계약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분양 당시에 있던 대출을 인수할 수도 있다. 기업 간에. MOU라는 걸 체결해서. 이게 느낌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네. 근데 이것도 말소됐잖아. 그럼 이것도 지운 거지. 임대주택도 말소시킨 거야. 그럼 이 집은 공실이겠지. 개꿀띠. 맞죠? 그러니 천에서 한 3천 정도 자본 있으신 분들은 인테리어 할 것도 별거 없으니까 이번에 그냥 한번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무서우면 이 수업을 들으세요. 알겠죠? 이 수업을 듣고 줄부락 인연을 마련해 놓으면 그래도 뒤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서아 있어, 서아. 우리 서아가 이렇게 미끄럼틀을 이렇게 타려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막 울어. 아빠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그런데 저는 진짜로 올려준 게 아니고 엉덩이에 이렇게 손만 댔어, 손만. 손만 이렇게 엉덩이에 톡 댔거든요. 그런데 이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갔는지 올라가더라고, 얘가. 아, 서야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만 대줄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 처음이시면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파트 경매를 배우면 싸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신과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해결사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은영님은 다른 가족들의 등기를 봐주면서 많이 지켜줄 수 있는 경험을 몇 번 해봤을 것 같아요. 오케이? 죄송해요, 미나키님. 따님을 이렇게 그려서 미안합니다. 뒷모습이었어요, 뒷모습. 뒷모습. 챌린저들의 성과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성과가 많고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아서 간단한 사례만 보면 이렇게 단기에 세전 2천 수익 내고 즉시 매도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다. 흔한 일이다. 흔한 일이다.
명도도 무서워하지 마시라 줄부가 있다. 기초인 거 충분히 이해한다. 혼내지도 않을 거다. 약속한다. 지금 저랑 오래 보신 분들이 도저히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다 해볼 거 해보고 다 안 돼가지고 연락을 주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 주부상한테 혼날까봐 이건 이렇게 해보고 안 될 때 안 될 때 질문해도 이렇게 한대요. 명도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해요. 사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일 무서운 게 명도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도깨비가 살고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칼로 찌를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명도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정형화된 문구를 먼저 보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왜 까칠할 수밖에 없냐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무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매를 당한 임차인인데 향후 한 달, 두 달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케이? 명도를 도와드리는 거지. 완전히 해드리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들어오는 거는 자기 성장이 안 들어라. 알겠죠? 제가 뒤에 서 드려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제가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사례들이 뭐 수십 건 있었기 때문에 맞죠? 그저 개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맺는 거죠, 그냥. 제가 서로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문자가 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인연을 맺어두시면 참 좋은 게, 엄청나게 큰 사업을 확장하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 분이 다른 모텔 사업 확장하시는 분을 바로 다음날 만나주셔가지고 그 일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판례 찾는 것도 법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알려드리고 경찰이 신고해버리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때 막 방방 뜨면서 무섭죠. 자기가 겪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구를 보내라고 말씀드려요. 다 해결됐습니다. 경찰 형사 고소도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가 큰일이냐면 여러분이 마약을 하셨거나 누군가를 살해하셨을 때 있죠. 이랬을 때는 형사가 찾아오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으세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예. 한 50년 정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살하시는 분은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만, 자살하시는 분은. 근데 나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본인 인생이 망해서 자살한 거니까. 근데 10년 동안 두 명 봤어요. 내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분 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심리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지금 되게 무섭고 그런 사람이 나올까 무서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요 단어하고 두 개 중에 문구를 어떤 걸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협상력을 여러분에게 인정합니다. 오늘 녹화본 대박이죠? 오늘 질문에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시간 엄청 오버됐어요. 오늘 녹화본 그 뭐냐 수강 후기 다시는 분들한테 아마 다 드릴 거예요. 꼭 받아가세요. 저 녹화본 저도 안 주더라고요. 그 저기 원장님, 시스코 원장님 저도 녹화본 좀 주세요. 알겠죠? 1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안 돼요. 2번이에요. 다 지금 보통적인 사람들은 다 2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거절을 할 때 낮은 목소리로 용건을 간단히 먼저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먼저 말을 하고 뒷말에다가 좋은 점을 붙여주세요. 최악의 의사소통은 너 이런 거 한 적 엄청 좋아 하고 but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배우자나 애기랑 할 때도 최악이에요, 최악. 알겠죠? 야, 넌 다 좋은데, 넌 다 좋은데 이런 거. 오케이? 서두에다가 핵심을 말하십시오. 오케이? 오늘 수업에서 세 가지만 남으십시오. 여러분의 파회 전략, 무주택자로 만드셨으면 수도권 실거주 이동에다가 15억 이하 물건을 6억 대출까지 풀 대출 받으셔가지고 이동하세요. 그리고 실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건 여전히 90% 유효합니다. 지방대장은 완전 무규제니까 여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 개 남았죠? 제가 이런 기초 수업에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 심혈을 기울인 건 은영님이 지금 증인입니다. 은영님 증인이요. 맞죠? 저 이렇게 안 했죠? 대체로 공부해갖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웃는다. 여기 웃는다. 지금 되게 어색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좀 어색하긴 한데. 두 가지를 얻으셨나요? 두 가지를 얻으셨나요?
자, 첫 번째는 본인의 객관화. 지금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를 지금 채팅창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상황별로 경매를 할지, 집부터 먼저 살지, 사업을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경쟁 없는 물건을 검색하고 싶으면 지식으로 적용을 할지, 매매직을 적용할지, 챌린지를 먼저 할지, 즐부하고 인연을 먼저 맺을지를 결정하세요. 저는 기초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젠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어요. 멱살은 추천하면서도 좀 내가 성과를 내야 되고, 여기 있는 분이 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질부가 잘 가르치네? 이걸 증명하고 싶은 제 약간 욕심도 있었나 봐요. 기초반은 욕심이 아예 없어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줄 겁니다. 어휴, 네가 이제 등기부가 등자를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죠. 갑구를 알아? 와우, 대단하십니다. 멋져요. 브라보. 이런 반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 성격과는 매우 맞지 않지만, 저도 제 나름의 도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투자는 남들과의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가 보는 자기 상황이 가장 먼저입니다. 역설가는 부담되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고수들이 오더라고, 거의 보니까. 거의 이미 안 가르쳐줘도 고수인 분들이 거의 와요. 기초반은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멱살발에서 가장 장점이었던 컨설팅 문제. 고수들도 문제가 많거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렵거든, 모든 게. 그분들한테도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1대1 컨설팅을 그냥 왕초보 수강생 전원한테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동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방향성, 자기가 가진 돈, 가족 관계, 뭐 결혼 여부, 부모님하고의 관계, 끌어올 수 있는 돈, 뭐든 다 물어봐도 돼요. 세금 문제, 주택수 이런 거. 오케이? 멱살반은 기약이 없어요. 초보반을 많이 만들어서 이분이 멱살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만들어 놓고 열 생각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드스쿨 풀 내에 제가 좀 안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멱살반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좀 별로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 객관화 먼저 하시고 방향성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올해 안으로 모두 쏘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등기부 전체적으로 법인 등기부까지 분석한 바로는 980개가 다 넘어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올해 소화된 물건이 2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으로 해도 잘 나요, 미나킴님. 통물권이 쉽죠, 소니님. 지분 물건은 협상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일들이. 그거를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싼 거 통물권 먼저 한번 팔아보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보너스 티타임까지 무료 참관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얼리버드 가격은 46만 원으로 만들었대요. 1억 근육 채공 드리고요. 오늘 후기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오늘 무료 특강 요거는 저도 가지고 싶네요, 영상을. 급여 생활자가 사업자를 만들면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수익이 없어도 가능해요. 지방. 소영님. 서울 수도권 안 돼요. 사업 신청하고 얼마 안에 신청. 사업 신청을 대출 신청 서류 넣고 나서도 합니다. 사업자는 하루 만에 나와요, 하루 만에. 오케이? 사업자는 하루 만에 나와요. 자, 원장님, 신청서 띄워주세요. 오늘 질문 한 2만 8천 개 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소해주는 강의는 없었지 않아요? 잘했죠, 저? 그리고, 커리큘럼은 되게 잘 짰습니다. 여러분이 제 머리를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레벨별로 레벨 0, 1, 2, 3까지만 할 거예요. 레벨 4나 5는 안 다룰 겁니다. 레벨 4, 5는 저한테 따로 수업 들으시거나 실전이나 어떤 다른 멱살을 들으신 분은 되게 복잡한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복잡한 게 아니어도 수익 낼 것이 많아요. 상관없어요. 사업자도 대출 나옵니다. 오히려 사업자면 더 좋죠. 매출이 나오잖아. 홍서진님은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입금한 돈과 그 비용 처리해가지고 했던 그 선생님들 돈 빼면 순수익도 나오겠지만 매출 자체, 사업자 매출 자체가 신고된 금액이 원생수 곱하기 12 해가지고 딱 잡힐 거 아닙니까? 예. 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이 빵이면 안 나와요. 마이너스면 더욱더 안 나와요. 이걸 결손회사라고 합니다. 수강생 혜택과 선물은 각종 서식 분석 양식 이런 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전부 다 정리해놓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드릴 생각이고 오프 특강은 무료 참여 무조건 선순위로 드리고요. 시드스쿨에 홍보 올라오기 전에 단톡에 먼저 드립니다. 2개월 무료권은 제가 마음껏 해드릴 수 있어요. 신규 아이디 가져오시면. 알겠죠? 질문을 지금 받을까 했는데 우리 질문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지금. 마지막 질문 2번 해보세요. 마지막 질문 두 개만 딱 받아드릴게요. 지금 30분이나 오버해가지고
지금 원장님도 지금 퇴근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직원들 퇴근해야 됩니다. 오, 좋아요. 질문 없죠? 오늘 어마어마하게 지금 질문해주신 분들한테 우리 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오늘 질문을 진짜 기초적인부터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데 사실 한 번쯤은 묻고 싶었는데 주부쌤이 얘기해 줄까? 너무 부끄러운데 이렇게 해서 못한 거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죠? 고시원에 대한 게 지금 안 돼. 기초반에서 고시원 안 돼요. 재외국민 소득증명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도 경매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질문해 주셨던 분들 장난 아니에요. 2주택자, 2만 8천 주택자도 지방 가도 돼요. 알겠죠? 280만 채 갖고 있어도 지방 가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취득세만 조금 더 내는 거지.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면 묻기 진짜 부끄러운 질문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해주신 분 덕분에 그걸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사람이 입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들었어. 그래서 지금 속으로 엄청 행복해하고 있을 거예요. 나니님 덕분에 오늘 수많은 사람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표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같이 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거든. 오케이? 저도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초반 만들어서 기존에 제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되게 만족시켜드린 것 같았고,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재개발 5구역 중에서 염리 5구역 언제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염리 5구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걸 알고 있는데, 요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심이 나오고. 이게 아니면 아직 기약이 조금 없는 겁니다. 길어지는 거예요. 무료 강의는 이게 끝이고 얼리버드 신청을 해서 들으시죠, 뭐. 기초 강의 이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강의 추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강의를 되게 오래 했고 2,000명 넘게 가르쳤지만 한 번도 제 강의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초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시면 다른 어떤 수업을 들으셔도 실력과 경험이 좀 빨리 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목소리가 좋아서, 처음 듣네요, 다니님. 목소리 좋다는 칭찬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스피드 옥션 그 이용권 하시는 분도 우리 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할인 적용 받으실 분도 원장님이 수강 후기 읽어보고 해주실 거고, 게다가 수강 후기 쓰시면 아마 이 회사 시스템 자체에서 오늘 녹화본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클래스 U에 있는 기초 강의도 듣는 게 좋지만, 그건 찍어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칠판 강의로 해가지고 기초 용어, 개념만 사전처럼 설명해 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사례 위주로 할 거니까, 라이브가 좋긴 하죠. 이건 뭐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같이 하셔도 돼요. 왜냐면 거긴 7,500원밖에 안 해요. 기초 용어는. 유튜브에도 다 있고요. 자, 그 다음, 결정은 오늘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시작이니까, 얼리버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정까지 하시면 좋잖아요. 그쵸? 저 이렇게 강의 추천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강의에서.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알겠죠?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고, 오늘 야근해주신, 시드스쿨 원장님, 그리고 이하, 여러 직원분들 야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